네, 팍팍하고 퍽퍽한 나 시선. 개인기 대신 그거 물어봐줘. 나 개인기 못하겠어. 변호사님 지금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네? 네, 김장 타임.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사고 냈군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장진영 변호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 얘기를 먼저 물어볼까요? 손학규 대표 네. 뭐 퇴진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 조금 아까 네.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네. 조금 아까 그 한 지방지가 네. 그걸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요? 네. 12월 17일 후보 등록 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손 대표가 사퇴한다. 네. 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매주 수요일 날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연석 회의를 해요. 매주 수요일 날.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찬 모임을 하면서 일부 의원이 한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원탁 회의로 전환하자.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원탁 회의를 구성을 하자.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이제 김동철 의원이 하신 말씀인데 네. 김동철 의원은 그 말씀을 그 전부터 해오시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주장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든지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제 변혁이라는 당내 당 같은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변혁계 일행이 네. 탈당을 완료를 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도 체제를 네. 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그 일행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논의가 시작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보도는 사실과 그렇죠. 네.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최초로 정리하는 겁니다. 최초로 정리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재현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프리스타일러시네요. 키역. 네. 김경현 님 그러지 말고 개인기 보여주세요. 이런.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이 김장 타임 김수민 평론가와 장진영 변호사 모시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뭐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주변에서 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군요. 나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이런 네. 사람들이 제 지인 중에 많아서요. 네, 모른 척 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럴 수도 네. 있죠. 좀 시크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네. 어떻게 알아요, 제 주변 사람들을? 네, 장 아니라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장에서 장이 교체될 것만 같아요. 불길한 느낌이. 그거는 MC 굉장히 장원님으로 교체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진 네. 않겠죠, 설마. 네.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저런 얘기를 해요. 네?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악플러네, 악플러. 네.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실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국회가 굉장히 또 시끄러웠잖아요. 예산안 통과 뭐 전반적인 과정.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예산 규모가 513조였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삭감 주장한 게 4조 원이었는데 네. 이게 단순 수치로 보면 너무 작은 비율이에요. 저는 이제 항상 예산안 심사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이 어떤 야당, 특히 제1야당이고 집권 경험이 있으면은 네. 예산을 큰 틀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우리가 정부라면 이렇게 짠다. 라는 그 틀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법정 시한 12월 2일에 맞춰서 이제 미세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네. 항상 이렇게 아주 큰 차이도 아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굉장히 이제 싸움이 난무하는 네. 그런 예산 심사를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한 좀 궁극적인 회의 이런 게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조 원 어쨌든 순감을 요구한 것으로 아까 그 네. 500조 원 정확히는 499조 원이죠. 그 자체가 크게 무리하게 요구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네. 양쪽에 이렇게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념이 있고 정책이 있는 정당이라면 거기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적다. 네. 여러 가지로 뭐 수치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네. 그리고 법정 시한은 좀 제발 지킬 수 없는가. 네. 이 항상 문제가 안 또 지켰죠.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님은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저는 뭐 김수민 평론가
이게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체면치레용이잖아요. 야당의 자존심을 좀 세워달라. 뭐 그런 게 이런 있죠, 거죠. 사실은요. 네. 아주 뭐 중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사실은 여야가 같이 예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가는 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한국당의 지금 행태가 네. 도저히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만 있기는 어려운 그런 또 행태를 보여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뭐 바람직스럽지는 않으나 네.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번 불가피한 면. 예산안 통과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형식상은 한국당이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한 그런 느낌은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또 챙길 사람은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안에 비해서 본인 지역 예산을 100억 원 넘게 늘렸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예산안 통과 직후에 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이 신규 사업 예산 통과되면서 구미의 센터 유치가 확정됐다. 이렇게 또 챙기실 분들은 챙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풍경이라고 봐요. 예산안 자체는 네. 복잡다단한 내역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건건히 다 표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표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자기가 뭐 챙겨놓은 거라든지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싸우면서도 물밑에서 지역구 챙기는 거는 뭐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네. 야당 입장에서 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당들이 네. 좀 더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네. 이 예산을 논의하고 뭐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올해도 뭐 패스트트랙 그 국면에 이게 예산안도 다 함몰이 돼가지고 네. 본격적인 논의를 못 하고 그냥 뭐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 그냥 확 통과돼 버리는 그런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결산도 안 해요 또 제대로. 결산을 잘 안 하죠. 이 예산 때 잘 못했으면 결산이라도 좀 해서 꼼꼼하게 뭘 맞습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년 반복되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비판을 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결국은 다당제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당제 얘기하시니까 선거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것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지금 갈등 상황인데요. 이 4+1 협의체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안에서조차 이 선거법에 대해서 단일한 합의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혹시 4+1 협의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좀 취재 좀 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가장 최근 정보 네, 선거제. 네. 를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뭐 홍영표 의원하고도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왔고요. 네, 아침에 네. 이제 김관영 우리 네. 바른미래당의 대표죠. 그 4+1의 참여자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제 250석, 그러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 네. 이렇게는 거의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250 플러스 50.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상당히 이제 지역구를 없애는 그 문제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률을 50%로 한다까지도 뭐 대충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캡을 씌우자. 그러니까 그 25석 범위 내에서 네. 50%를 적용해서 나누자. 네.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캡을 씌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네. 이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3당과 4당의 정당 득표율이 네. 예를 들어서 두 당 합쳐서 30%가 나왔다. 네. 이렇게 되면은 30%면은 45석을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네, 네. 300석에 50% 아니 그러니까 30%면은 90석이죠. 90석이죠. 근데 거기에 50%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45석이에요. 그죠? 근데 50석 중에 45석을 다 3당 4당이 가져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는 한을 25석으로 상한치를 두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야당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캡 두지 말자. 그리고 그런 일은 또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몸을 사리는 거예요.
지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사실 있는. 어떤 제도든 복잡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뭔가 복잡하게 수를 정한다던가 아니면 수치를 정할 적에는 뭔가 숨기거나 그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도대체 이 50%는 어디서 나온 거며 캠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며 뭔가 기준이 없어요. 맥락도 없고. 그렇죠. 이 김수민 맞습니다.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제에 대해서 SNS에 뭐 글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뭐 이미 실패한 거다 이렇게 네네. 좀 단정적으로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50대 50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을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거든요. 네네. 이 제도 자체가 불비례성, 의석수와 지지율 간의 불비례성이 아주 높은 제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비례대표 의석이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불비례성을 채워주는 보정의석, 네네. 예, 이게 좀 넉넉하게 확보가 돼야 뭐 독일식 선거제도가 되는 건데 이미 네. 250대 50이라는 비율은 좀 터무니없어요. 독일식으로 가기에는. 네. 당초에 합의했었던 225대 75 정도는 돼야 되는 저는 그렇게 그래도 봤었는데 부족하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독일은 더 많습니다. 네네.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1대1로 1대1. 짜놨다가 그걸로도 부족해서 더 추가로 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의원 정수가 늘어나거나 네. 지역구를 확 줄여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면은 여기서 한계에 이미 부닥친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선거제도 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제 개인적으로도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어느 정도 해왔고 네. 뭐 책도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요? 책 네. 광고를 네. 글을 순식간에. 써둔 게 네. 있어서 예, 연재를 묶어서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독일식 선거제도도 아니고 저는 지역구부터 음.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로 가야 중대 선거 그렇습니다. 중대선거로 하자. 그 아.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더 적어요. 근데 네. 대신에 스웨덴은 지역구부터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여러 명을. 네. 한 지역구에서 많으면 2, 30명까지도 예, 정당을 찍으면서 그 당의 후보까지 동시에 찍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불만이 있는 게 후보를 내가 못 찍는다.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은 정당을 지지하면서 후보까지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선거 제도로 가야 된다. 독일식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진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럼 의원 수를 더 늘리는 건가요? 지금도 일을 안 하는 의원들 투성인데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요번 300석 안은 내에서. 늘리진 않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논의는 아직 뭐 진행 안 되고 있고요. 정의당에선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보기 싫다고 의원 수 안 늘리면은요 의원들의 지금 특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있죠. 의원 수를 네네. 줄이자는 의견도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네. 그러면 의원들의 특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의원들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줄이고 네. 국회 전체의 권한은 늘려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게 하는 네. 그게 방향이 옳은 방향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의원 수가 좀 늘어나고 네. 국회의원이 개개인이 받는 세비나 네. 보좌관 수를 줄여서 개인의 특권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어쨌든 현실 정치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네. 4+1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 선거제에 대해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이제 열어서 이른바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 뭐 이번에는 깍두기 국회인가요? 뭐 그렇게도 뭐 표현이 나왔던데 언론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제 그 처리. 네, 선거제는 글쎄요 250대 50 뭐 이 정도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맞춰가는 되지 것 않을까 같아요. 싶은데 네. 남아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본회의 표결은 과반 싸움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4+1이면 과반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어제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그것은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네. 관건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걸 거냐, 얼마나 걸 거냐 이것이 달려 있을 거고 만약에 또 필리버스터를 걸면 이제 임시국회 쪼개기 전술을 써서 예, 필리버스터가 빨리 끝나도록 하는 그 일정은 또 어떻게 편성될 거냐 이 수순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협상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 지금 이인영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과 뭐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일괄 상정하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대화 통로는 열어놓겠다. 네. 그 정도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패트 법안들. 이게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
당선과 동시에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죠. 아이고 이거 협상이 어렵겠구나. 더 어렵겠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그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 되고 좀 강경파로 예상이 되는 분이 됐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결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저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 실익이 없어요. 아, 이제는. 예, 임시국회를 아까 뭐 쪼개기 말씀하셨는데 뭐 이틀짜리로 해서 끝내버리면 네네. 그 다음 회기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표결 그러면 처리해야죠. 별로 실익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4+1 요 체제를 통해서 이제 네.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50석이면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인데 뭐 3석 늘리자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운 거야? 이게 뭐야 대체? 그렇죠. 좀 허탈하죠. 이렇게 세상 늘리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이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그 배분 방식이 달라지고 그게 연동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우리 본질을 잘 최대한 못 살린다는 의미 좀 아쉬움은 있지만 세석 살리는데 이걸로 끝났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황 대표가 주말에도 장외로 나간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장외로 나간 것만 열 몇 번째인가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략은? 원래 저는 정당이 네. 좀 장외 집회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정당 연설회라고 하는 정당법상에 규정이 돼 있고 보장이 돼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식으로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자꾸 기분 내기 식으로 네. 샤워하듯이 이게 이렇게 타운홀 집회하면 미팅이 아니잖아요. 네. 장외 투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외에서 하더라도 네. 좀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을 텐데 주요 중심을 그러니까 의회와 거리의 어떤 이원화된 그런 전술이 아니라 그냥 하다 안 되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되풀이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 그래도 보는 게 아, 그래요? 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자유한국당한테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 최근에. 일환이 장외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황교안 대표한테 저기 국회의원을 빨리 배지를 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아드려야 된다. 이 원내에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자꾸 밖에서 뭐를 이렇게 하시려고 자꾸 이제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진짜 이거는 의회주의에 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전략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내에 들어가서 뭘 하는 전략은 제대로 구사를 못 하고 네. 자꾸 밖에서만 무리를 하는 네. 이러다가 진짜 건강 상하실까 저는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원래 차기 총리로 김진표 카드가 있었는데 네. 뭐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하니까 오늘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네. 뭐 검증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올해 6월에 네. 팟캐스트 방송이나 네. 몇몇 방송에서 다음 총리는 정세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견했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때 이 방송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 네. 예언이 점점 적중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명 아니, 얘기한 네. 거 아닙니까? 검증 착수했다는 건데 뭘 그렇게 벌써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러세요? 아니 정세균 전 의장을 콕 집어서 네. 차기 총리 될 것이다. 예, 결국에 돌고 돌아서 무난한 카드로 낙착될 것이다. 아, 너무 무난하니까 이분이다. 네. 이런 거. 김진표 카드는 전망 안 하셨습니까? 김진표 제가 며칠 전에 또 팟캐스트 방송에서 네. 김진표 총리는 안 된다고 어. 이유를 불문하고 안 된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자랑질이 심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김진표 총리 카드가 되게 저는 민주당한테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체질 개선이나 네. 진로 변경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서 네.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국은 내부 반발에 부딪혀서 그걸 네. 넘지 못하고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더 지금 궁지로 몰려가는 네.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장 타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